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지옥 같던 시집살이 끝에 찾아온 기적과 그 기적 앞에서 벌어진 인간의 추악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우리 애기, 우리 복덩이라며 살랑거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잘못되거나 혹은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바로 100억이라는 돈 앞에서 말이죠. 제가 남편 민준 씨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집안의 맏딸이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고 민준 씨의 다정함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 예. 듣던 대로 얼굴은 반반하네.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평생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신 분들이셨죠. 제가 자랑스러운 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당. 아이고, 우리 민준이는 의사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인연이라는 게 참...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 말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결혼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바로 옆동,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보고 먼지가 쌓였다며 손가락으로 훔쳐 제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예, 국이 이게 뭐니? 맹물이야, 맹물.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먹어? 청소는 매일 하는 거니? 집골이 이게 뭐야? 이러니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었고 제 모든 행동은 못마땅함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엄마가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워. 라며 시어머니의 편을 들기 바빴죠. 그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법이었고 저는 그 법을 따라야 하는 신입순경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날은 저희 엄마가 허리 수술로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무리하신 탓이었죠. 급하게 병원으로 가봐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제삿날이야. 제삿날. 내 엄마 허리 아픈 거랑 우리 집 제사가 뭐가 더 중요해? 어머니, 그래도 수술 들어가시는데 얼굴이라도 뵙고 와야죠.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넌 이제 우리 집 귀신 섬겨야 할 몸이야. 니네 엄마는 너희 동생들이 챙기라고 해. 저는 눈물을 머금고 제사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온종일 발을 동동 구르며 제사를 마친 후 남편에게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밤늦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을 마친 엄마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손을 잡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집이라는 게 이런 건가? 결혼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가?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박은 더 심해졌고 저는 그 집의 죄인이자 식모가 되어갔습니다. 명절이면 허리가 끊어져라 음식을 하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제 옷 한 벌 사는 것은 벌벌 떨면서도 시어머니 생신에는 백화점에 가서 비싼 선물을 사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모아 말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안 차리고 뭐 해야 하며 고함을 지를 시간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 우리 애기.
잤니? 아이고, 피곤할 텐데 푹 더 자지. 내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갈치조림 좀 했는데 이따 민준이 편에 보낼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애기? 갈치조림? 평생 김치 한 포기 제대로 담가준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연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네가 보고 싶다던 그 코트 백화점 세일한다더라. 이따 나랑 같이 가서 엄마가 하나 사줄게. 우리 며느리 좋은 옷 입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아니면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편에 정말로 갈치조림이 들려왔고 그 주 주말에는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백화점에 가서 난생 처음 입어보는 비싼 코트까지 얻어 입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외식을 하자며 불러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생일상을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거봐, 자기야. 우리 엄마가 원래 정이 많은 분이라니까. 이제야 당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시나 봐. 내가 다 기쁘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이 끼치도록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괴한 친절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며 매일같이 집으로 음식을 싸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남편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퇴근길에 꽃을 사오거나 주말이면 피곤하다는 말 대신 제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베푸는 호의 속에서 마치 독사에게 둘러싸인 개구리처럼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빚이라도 졌나? 아니면 내게 장기기증이라도 받아야 하는 몹쓸 병에 걸린 건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은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맑게 갠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광고 전화려니 하고 무시하려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수진 씨 되십니까? 소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미국 LA에 위치한 진호범 무법인의 박준서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 이강진 어르신의 유산 상속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강진.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없었죠. 저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강진이라는 분을 모릅니다. 아, 그러실 겁니다. 이강진 어르신은 김수진 씨 어머님의 작은할아버지, 즉 외종조부 되시는 분입니다. 아마 아주 어릴 적에 한두 번 뵌 것이 전부이실 겁니다. 그제야 기억 저편에서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명절이면 엄마가 미국에 계신 작은할아버지께 편지 써야지라며 제 손을 이끌던 기억이. 미국에 사시던 작은할아버지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달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내시며 큰 사업체를 일구셨는데 유언장에 전 재산을 유일한 혈육인 김수진 씨에게 상속한다고 남기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유산 상속? 나에게? 네, 저 얼마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정리하니 한화로 약 100억 원입니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0억?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변호사는 제게 유언장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잊지 않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안부 편지를 보내주었던 어린 조카 손녀의 마음이 평생 고마웠다는 작은할아버지의 유언.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는 한 가지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이 유산은 오직 내 조카 손녀 김수진에게만 상속된다. 만약 김수진이 현재의 남편과 이혼할 경우 이 유산 상속은 즉시 무효가 되며 전액 사회에 환원된다. 는 내용입니다. 순간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안개가 걷히고 모든 퍼즐 조각이 성광처럼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 우리 애기라는 소름 돋는 호칭, 남편의 어색한 애정 공세, 모든 것이 바로 이 100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그래서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놓칠까봐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제게 연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저보다 먼저 우편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게 이 사실을 숨긴 채 100억을 안전하게 손에 넣기 위해 저를 구슬리고 있었던 거죠. 분노보다 먼저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배신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20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고작 돈 몇 푼에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그들의 눈에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걸어 다니는 100억짜리 통장이었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연극을 하고 싶다고? 그럼 제대로 해보자. 이 연극의 주인공은 이제부터 나야. 다음 날부터 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순진하고 어리숙한 며느리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산 상속 이야기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기색을 감추었죠. 시어머니의 불편한 연기에 맞춰 저도 적극적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준 반찬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사주는 옷을 입고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제 연기에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애기. 이제라도 네가 내 맘을 알아주니 얼마나 좋니? 앞으로는 힘든 일 하지 말고 돈 걱정도 하지 마.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슬쩍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애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좋은 투자처가 나왔다고 하더라. 강남에 빌딩을 하나 짓는데 지금 투자하면 나중에 몇 배로 불어난대. 우리가 목돈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우와, 근데 저희는 그런 큰 돈이 없잖아요. 왜 없니? 너한테 있잖니? 그 유산 말이야. 어차피 묵혀두면 뭐하니? 그런 돈은 굴려야 더 커지는 거야. 안 그러니? 저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저는 일부러 안절부절 못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괜히 사기당하는 건 아닐까요? 무서워요. 걱정 마. 이 엄마가 있는데 누가 우리 애기 돈을 떼먹어. 나만 믿어. 일단 계약금만 먼저 걸어야 하니까 네 돈 나오기 전에 우리 집 담보 잡아서 대출이라도 좀 받아볼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100억을 자신들의 돈인 양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빌딩을 사고 남편 병원을 차리고 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살 거라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드는 소리를 저는 제 방 문틈으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이 나오는 금고일 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계획에 순순히 따르는 척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집과 땅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안한 척, 잘 모르는 척 연기하며 그들이 모든 재산을 투자에 쏟아붓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기뻐하는 모든 순간 저는 몰래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빌딩 우리 거 되는 거 맞죠? 제 돈 들어오면 어머니 대출금부터 다 갚아드릴게요. 그럼 걱정 마라. 이제 우리 며느리 덕에 나도 강남 빌딩즈 소리 좀 듣겠구나. 하하.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산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나고 100억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상속 기념으로 제가 크게 한턱 쏘겠다는 명목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물론 평소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와 형님네 식구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돈의 주인이 된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축배를 들려던 순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모두 저를 아껴주신 어머님과 저를 사랑해준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몇 개와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먼저 서류 봉투 하나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혼 서류예요.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애기야, 이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남편도 소리쳤습니다. 김수진, 너 미쳤어? 이혼하면 유산 다 날아가는 거 몰라?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너무 잘 알지. 그래서 당신들이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거잖아. 이 100억 때문에. 그리고 저는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그동안 제가 녹음했던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년 돈만 받으면 바로 이혼시키고 쫓아내야지. 멍청해서 자기가 뭘 당하는지도 모를 거야. 엄마, 걱정 마. 내가 김수진 잘 구슬리고 있으니까. 100억이면 빌딩 사고도 돈이 남아. 제사, 이제 그런 거 걔가 왜 해? 돈이 있는데. 그냥 사람 쓰면 되지. 식구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피커를 끄려고 달려들었지만 제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유언장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빼먹으셨더군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받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유언장 특약 조항입니다. 단, 배우자 및 그 직계 가족의 부당한 대우 및 학대가 이혼의 사유가 될 경우 유산은 김수진에게 귀속되며 상속 무효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작은 할아버지께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해두셨던 겁니다. 저는 지난 20년간의 학대를 증명할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최근 몇 주간의 녹취록을 모두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와 민준 씨가 투자하신 그 빌딩, 그거 유령 회사고 그 사장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네요. 아마 담보로 잡힌 시댁이랑 땅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돈 어떡해? 남편은 제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가 어떻게 20년을 살았는데.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20년? 당신에게는 나는 20년 동안 함께 산 아내였어. 아니면 그냥 감정 없는 식모였어? 대답해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는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고 100억의 유산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리한 대출로 인한 빚더미에 앉아 집과 땅을 모두 잃고 좁은 월세방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평생 고생만 하신 저희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건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부당한 결혼 생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곳이죠.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돈벼락을 맞아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비로소 저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고, 부당함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의 역전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